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거기도 뭐 깡패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본인 주변에 조폭이 득실을 그린 분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지 않고 마치 검사인 양 그렇게 하니까 지금 부메랑 돼가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또 건폭 등 그런 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죠.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네, 목요일 여의도는 사사건건 김장연대 날이죠.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장연대 표현은 마음에 드세요,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하죠. 사법 사냥 언급까지 했어요. 네. 오늘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시점은 왜 택일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뭐 한동훈 장관 또 예의 말솜씨를 가지고 예전에 법무부 장관들이 하던 것에 비해서 5배, 6배 분량으로 온갖 또 사실들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방송의 입장에서 봐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반박해서 서로 붙여야 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내일 할 연설에 사전 예방적 성격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백신 성격이었다. 사법사냥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나는 조작, 왜곡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나는 죄 없는 사람. 이런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요, 그냥 언어의 유의였던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말로 그냥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집권 여당을 공격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일문일답 질문이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곧 이런 체포영장 여러 가지 받고 또한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얘기 못해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기자회견 못하러 해요. 맨날 하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 나 큰일 났다. 그런 자기 고백과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나왔던 발언 좀 들어보고 갈까요? 전체 시간은 1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앞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혐의 사실 조목조목 반박한 것만 거의 50분 분량이었습니다.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황당한 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를 회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질의응답에서 나온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했었는데 심사를 받지 그러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엄혹하게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상황이 뭐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지금 오늘 얘기한 부분 중에서 저는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 물어봐야 된다. 이게 좀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 구속할 때도 보면 그때 그러한 사실을 보안으로 묶었기 때문에 군에서 대응이 이틀 정도 늦어지면서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검사들이 범죄 혐의로 그거를 잡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자 이번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요 안보 라인까지는 자료를 배포하되 그 이상은 배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결정들이 하루 이틀 영향을 끼친 것을 전부 다 지금 공소장에 적어 놓고 있거든요. 최근에 기업에서 들리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대관이라고 해서 이제 관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치권에 있는 보좌관들을 많이 뽑아갔는데 지금 최고로 몸값이 높은 사람이 검찰청의 검찰 수사관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영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검찰들에게 직접 못 물어보면 최소한 이 퇴임한 변호사나 검사 수사관들에게 요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지금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한 장 받은 거 없다 이런 주장도 계속 좀 반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수사할 필요,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범법 행위를 했는지 그런 의혹이 나오고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그 기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쉽게 그냥 봐주기 수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 측에서는 매번 이게 공정한 수사냐? 뭐 김건희 여사, 뭐 최은순 뭐 이분에 대해서도 조사해라. 이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 조사도 제대로 진행돼야 되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과거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은요. 벌 받고 감옥 가야죠. 잘못이 없으면은 법원에서 무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론전, 정치적인 선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죄를 내가 저지른 것 같아라고 본인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장성철 소장이 조금 전에 한 발언과 거의 유사한 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영장심사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예, 저는 딱 그 얘기, 새로운 얘기가 없다라는 말이 한동훈 장관의 말이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공소장 170장을 읽어봐도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피의사실 유포가 범죄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170장에 걸친 대하 드라마가 전부 다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와서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거꾸로도 검찰의 공소장에도 새로운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었고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고하는 직업이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점 하나를 좀 짚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두 가지 혐의를 놓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배임 얘기를 하잖아요. 배임엔 반드시 횡령이나 뇌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배임을 저질러서 즉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그걸로 자기 돈을 만들었다. 그래서 횡령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공소장 내용 보시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 배임은 했다 그러는데 횡령을 못 잡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똑같은 의미에서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뇌물을 줬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일단 회사에서 횡령을 해야 그 돈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광고비를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말 사준 돈은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으로 벌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재용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 네이버 두산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기업체들의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검찰의 안타까운 심정. 나를 횡령으로까지 걸면 나도 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기업체 입장이 복잡하게 섞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과 달리했다는 점에서도 이게 정치적 기소라고 봐야겠죠.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야당 당대표였고
야당 당대표이고 대선 후보였잖아요. 1,700여만 표의 일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법률적인 잣대만 갖고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김성애 소장님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3자 뇌물죄만 놓고 보자고요. 성남 FC 후원금 사건. 기업체에게 용도 변경해줄게, 인허가 편입해줄게, 그러니까 후원금 좀 내. 제3자 뇌물죄예요. 이게 어떻게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시면 항변을 못 하겠어요.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말싸움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 받아보고, 검찰이 이제 이런 체포동의안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안 담았지만 기소할 때 새로운 사실들, 구체적인 증거들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당 당대표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기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도 보면 내가 돈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아주 일관되게 해온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진상, 김용, 측근과 분신이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키를 갖고 있는 김만배 씨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 다시 한번 구속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로서는 야당 쪽에서는 무리한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수사의 노하우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에 분양이 돼서 김만배 씨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 박영수 특검한테 딸한테 11억도 빌려주고 또 곽상도 아들한테 4억짜리 사택도 내주고 또 심지어 그 누나가 번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연희동 집도 개 키우기 좋다고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사주고, 박영수 특검의 또 외종사촌에게도 분양 대행업자였죠. 이 사람한테 140억이 건네지고, 김만배 씨는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자기 통장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진상, 김용하고만 통장 거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면 전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놓고, 야, 김만배로부터 돈을 딱 받았다라고 목줄을 딱 쥐면, 그리고 그중에서 김용이 하다못해 1억이라도 대선 자금에 썼다는 것을 검찰이 밝히면, 이건 억울하다라고 민주당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베풀었던 은혜가 이재명 대표에게만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지, 심지어 그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에게도 이걸 좀 검찰이 밝히고 나서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느 큰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 자기 계좌로 뇌물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혼자 없게 하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증언을 내놓고 있잖아요. 유동규 씨 어떤 인물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시켰고 사장 권한대행까지 시켰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돈 달라고 그랬다, 돈 마련해서 줬다, 술 사줬다, 거기서 뭐 했다. 제 얘기는 물증이요. 네. 입금을 했던 흔적이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입금했으면 한 번이라도 했겠죠, 입금을. 아니,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을 해요. 예, 김용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도 했고요. 전 무슨 말씀인지 참 김용 모든 사람들을 빼놓고 거기에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줬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은 도의원이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원홀딩스라는 저수지에 담아놨다가 2025년도에 주기로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김만배 씨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100억씩 그냥 건넸냐고요. 그럼 2025년에 50억 클럽도 다 그때 주면 될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네. 세세하게 팩트를 따지는 건 내년까지 총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요. 차근차근 가시죠. 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도 좀 잠시 듣고 이어갈까요? 이재명 대표는 재발이 절인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정치 탄압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매주 이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 이걸 들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점점 표현이 좀 격해지고요. 뭐 사냥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어제는 깡패 나왔었죠. 네. 근데 뭐 내년 4월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다른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보시는 것처럼 공소장을 통해서 딱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수사를 받으러 갔던 정치인이 앉아 있으면 자 여기 이거 있습니다. 해명해 보시죠. 묵묵부답으로 만들어서 딱 잡아 누르거나 하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공방을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야 이거 왜 답변을 거부했으니까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됩니다. 이런 궁색한 논리까지 만들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리한 지수를 하지 아니할 권리까지를 구속영장에 집어넣을 만큼 그리고 이것을 모든 내용들을 생중계하고 있을 만큼 검찰이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들고 나오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등이 받은 돈으로 대선에 돈 쓴 흔적을 영수증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검찰이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저렇게 매일 생중계를 하듯 수사 상황을 알렸던 검찰이 그런 증거를 쥐고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내놓으려고 쥐고 있다? 검찰이 하는 일은요.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겨먹으려고 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이 사람이 확실히 유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리는 전 만무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이 건폭, 건설 현장 폭력 이런 표현을 쓰니까 민주당에서는 건폭이래요. 검찰 폭력. 그러니까 말이 점점 험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1,700여만 표의 표를 받은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모습도 좀 마뜩지가 않고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한테 깡패, 폭력배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공격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도 이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 4월까지 사생결단식으로 여야가 부딪힐 것 같은데 국민들은 참 이것 때문에 피곤할 것 같아서 평론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명백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명백한 깔끔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이재명 당대표 너무 억울해. 조작 왜곡된 검찰 수사, 검찰 납법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야 될 이야기고요. 네. 자, 저희는 정치대담을 하죠. 민주당은 일단 단일 대우로 대응하고 있죠.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표결에서 대부분 아마 부결표를 던질 것 같고요. 근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원로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그 역사 있는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 행동으로서 설전선발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뭐 그 인천에 그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거취고 이런 거 가지고 그 누가 얘기를 할 거면 아마 당 지지율도 그러면 꽤 올라갈 거예요. 언론들은 이렇게 라벨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고 비명계가 이번에는 도와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 기사들 계속 쓰고 있고 서른 의원도 비공개 의총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그 다음은 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내 기류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리도 없고요. 정당이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부결을 할 거라고 모든 의원들이 총결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조용히 있죠. 그리고 공소장이 오면 내용을 보고 정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명 말고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싫은 의원님들 얘기도 좀 직접 들어봤는데 아니 뭐 이런 공소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걸 지금 잡아가게 또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실한 내용으로 국회의원을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민주당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개별 건으로 앞으로 파악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유인태 의원도 지금 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사활을 건 것은 본인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고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총선에서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협치할 생각이 저렇게 전혀 없는 정부가 다수당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태에선 5년 동안 국정개혁 과제에 아무것도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검찰이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유인태 사무총장이 좀 조언을 해줬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조언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정치력. 지금 당원들이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질질 끌려가서 2, 3년 더 지속되면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자 법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 공소장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체포영장 이거 안 돼. 구속영장 안 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주면 앞으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다른 거 가지고 체포영장 청구할 거야?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은 그냥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실질심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는 다 뭉쳐가지고 부결에다 표를 던질 거예요. 하지만 4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때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 자리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명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됨으로써 당내 역학구도가 상당히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도 이러는 거죠. 이번까지는 그래.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검찰 수사 우리가 막아줄게. 함께 막아줄게. 하지만 우리는 공천도 받아야 되고 총선도 나가야 되잖아.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공천 받아도 총선 승리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4월 달 원내대표 선거부터 나올 수 있다. 그 선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저희 정당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어떤 요인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뉴스들을 보시면서 아마 주권자들이 다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거나 흐름은 이렇게 보이죠. 1월 넷째 주부터 국민의힘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그 시점부터 이제 역전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 이기는 게 결국은 목적이니까 총선에 이겨서 여당에서는 이제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제를 쭉 밀고 나갈 힘을 이제 얻고 싶을 테고 야당에서는 총선에서까지 밀리면 이거 완전히 칼자루 다 쥐어주고 그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야 하느냐. 대한민국이 왕조 국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공화정인데도 임금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총선에서의 성패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총선에서요. 한나라당이 150석 넘게 가져갔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긍정 52에 부정 29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똑같은 선거가 언제 치러졌냐면 2020년 선거에 치러졌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던 것들 다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그 중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 다음번 선거에서 2012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신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총선 직전에 11월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등장시켜서 선거를 이겼거든요. 그 다음번에 있던 2016년 선거에서는 진박 논쟁을 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55%를 넘어가면서 민주당이 이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치러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총선을 더 지배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고 지금처럼 노조들 잡는다고 건폭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면서 한 4, 5% 되는 부스러기 지지율을 주워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민생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과연 총선 때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 걱정해 주시는데 저 똑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고 싶어 할 것인가? 전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되고 다른 건으로 또 한 번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되고 또 불체포 특권 사용하고 다시 그러면 다른 건으로 기소하고 재판 받으면서 내년 총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재판정에 나가서 다른 증인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럼 언론에서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고 이렇게 총선을 과연 민주당이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율이 39%잖아요. 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8%예요. 그럼 대략 20%의 국민들은 대통령 잘 못하는 것 같아. 나 대통령 싫어. 이런 분들이 왜 야당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 20%의 20%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시 한번 다수당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외면하고 야 우리 지지층들이 원하잖아. 이재명 지켜야 돼. 그 얘기만 귀 기울이면요. 이거 민주당 완전히 폭망합니다. 근데 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위기라는 점에 일부 인식을 동의하고 위기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여론조사를 많이 응해서 민주당이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건재해 계신 상황에서 야당이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아주 잘못하고 있고 나쁜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40% 갖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대략 그 선 아래에서 줄어들 움직이는 조사들이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따뜻하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네, 서로 걱정해줄 타이밍이 아닌 저는 것 출마를 안 할 건데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출마해가지고 배지 달아서 국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좀 걱정돼서 그래요. 전 친한 분인데. 네, 따뜻하네요. 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 KBS 1TV에서 했죠? 많이 보셨습니까?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대에 살아 계신 겁니까? 여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년 동안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밀실 공천하셨잖아요. 장제원 의원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 공격 포문을 열 때 이거 김기현 후보가 시켜서 하신 겁니까? 암만 백의종군 선언하면 뭐합니까? 윤핵관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기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울산 땅 의혹을 놓고 후보 사퇴부터 정계 은퇴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울산 이재명이다 뭐 이런 공격까지 오가던데 오전에 김기현 후보는 따로 기자회견 자청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다시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요 내용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확산을 끝내자 점점 의혹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을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화두가 되지 않도록 맥을 끊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명백한 거는 아직 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맹지를 왜 샀을까? 그 당시에. 얼마에 주고 샀을까? 그건 못 밝히세요, 아직도.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땅값은 올랐잖아요, 임야값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큰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인 이러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은 당연히 검증이 들어가야 한다. 그건 감내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자꾸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행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도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끝났으면은요, 대장동 사건 이렇게 크게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묻힐 수가 있었어요.
대선 나오고 당대표니까 당연히 검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 측이 만약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그냥 내가 당대표 되는 길에 하나의 징검다리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 고소고발 난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일단 뭐 법적 조치는 그냥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입 과정부터도 예전에 해명하신 거 보니까 변호사비 대신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또 보니까 뭐 노후 은퇴를 위해서 산 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구입 과정이 변호사 때인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본질은 그분이 시장하고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도로가 왜 구부러졌냐, KTX 노선이 왜 구부러졌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못 하시고 황교안 후보가 거짓이면 사퇴하겠냐고 하니까 불법이면 정치 은퇴하겠다고 해서 거짓과 불법은 굉장히 다른 말인데 검사와 판사의 어떤 이 대결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두고 당대표 되시고 천천히 올 여름에 날 더워졌을 때 한번 거기 올라가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여유를 확 폰각이라는 표정으로 지금. 근데 내부에서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천하용인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거칠게 맞받아요. 천화동인 떠오른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내부 총질팀이라고.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라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더 거칠게 가나요? 이제 다가오면? 조수진 의원이 이제 본인이 공격을 한 거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당에서 경쟁하는 후보들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준석계 선전은 예상하십니까 여전히? 그렇죠. 만약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뭐 2등만 나와도 상당히 선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이건 상당히 큰 선전이고 의미 있는 득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렇죠. 네. 지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을 하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지워지지 않는 법인데 조수진 후보 왜 천하용인을 지금 건드리는지 게다가 저렇게 말을 하면 최고위원 두 사람이 묶여있다는 것을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해주는 셈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당내에서 조수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허은하 후보, 김용태 후보 세트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을 때 최고위원이 친윤 일색이면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이걸 걱정해서 견제 세력으로 누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허은하, 김용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동반으로 세트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술을 짠다면 이 사람들 공격하지 않고 없는 셈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 잘못 꺼내신 것 같습니다. 무시 전략이 좋을 텐데 왜 꺼냈느냐. 자, 당대표 지지도 추이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안철수 후보가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심하고요. 확 치고 올라가 저 때가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을 때 억지로 끌어안혀서 못 나가게 됐을 때 그때 확 치고 올라갔다가 급하게 또 빠집니다. 천하람 후보는 실버 크로스 이미 이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지도 추이에서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과반 득표를 1차에서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 핵심 관계자랑 아까 오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1차에서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끝난다. 끝나는 게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이미 당원 투표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등하는 것은 이제 명확하다. 우리가 결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이 당대표 될 것 같으니까 룰을 바꾸고 나경원이 당대표 될 것 같으니까 못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윤핵관들이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분란 없이 가면은 우리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뒤에 빠지고 일단 김기현 후보 당대표 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림은 정리가 돼 있다.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겁을 준 거죠, 사실상. 근데 저는 겁을 줬는데 겁을 먹은 후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여당 당대표 후보인데 그깟 정무수석이 뭐라고 어디서 보르장머리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선대본부장이라도 한껏 지르고 멱살 한번 잡았어야 될 텐데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구멍난 에드벌룬 같습니다. 점점 바람이 빠지는데 남이 불러일으켜주는 바람이 아니고 올라갈 수 없는 풍선의 모양새인 것 같아서 지지율이 올라갈 그림은 보여지지 않고요. 공격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저분이 왜 출마를 했는지 이제 잊게 되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할 때마다 중도층들이 합리적인 지점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가 던지면 답변을 못하는 지금 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둘 간에 정말 붙을까? 이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조사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라서 저도 결과를 보고 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두 분의 분석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 2등이 누군가가 궁금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성회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